안녕하세요. 시 쓰는 배우 조종아입니다. 오늘 드디어 책 읽는 배우 10번째 시간인데요. 10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조금 라이트하면서도 위안을 받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출퇴근 시간에 약간 하실 때 읽으면서도 힐링을 받으실 수 있는 책.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힐링 도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제대로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책이라면 그게 진정한 힐링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책은 신경숙 작가님의 짧은 소설집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신경숙 작가님이 쓰신 짧은 산문 소설 같은 아이들이 쏙쏙쏙쏙 박혀 있고요. 되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읽고 나서 그 약간의 메시지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되게 구하기 쉬운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고른 이 세 가지 챕터를 읽어드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일단 첫 번째 챕터는 하느님의 구두인데요. 이건 제가 사실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도 읽어드렸는데 좋으니까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구두 선에게 며칠 전 네가 다녀간 후에 이따금씩 네 생각을 한다. 작년에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다시 입시 공부를 시작하는 너를 부른 것은 내게 H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미대를 가겠다고 하니 화랑의 큐레이터인 H가 나보다는 너에게 훨씬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였지. H가 바빠 비록 점심시간을 이용한 짧은 만남이었지만 너와 H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자주 상기되는 네 뺨을 보았단다. 재수생이어도 18의 너는 참 예뻤다. 너는 내가요? 하고 물을지 모르지만 넌 예쁠 뿐만 아니라 참 부러웠다. 아, 18이라니 말이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는구나. 그야말로 봄비네. 이 비는 정말 쓸모 있을 거다.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마을 사람들은 이 비를 걸음으로 이제 농가밭에 씨를 뿌릴 것이고 겨우내 메말라 있던 수목들은 이 비를 쑥쑥 빨아들여 곧 새 잎을 틔우겠지. 봄은 정말 신기하다. 겨우내 말라 비틀어져 죽어있는 듯 보이던 포도 넝쿨에 물이 오르는 걸 보렴. 이게 살아있었네. 감탄사가 저절로 튀어나오지. 나도 이 비가 그치면 작년에 베고니아를 심었던 항아리만한 화분의 흙을 뒤집고 올해는 거기에 시금치 씨앗을 뿌려볼까 해. 먹을 수 있든 없든 조그만 새싹들이 와와 외치며 돋아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 갑자기 내게 메일을 쓰는 것은 내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읽은 하느님의 구두라는 책 이야기를 해줄까 해서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눈에 띄지 않았던 책이야. 읽으려고 쌓아둔 책도 산더미인데 갑자기 이 책을 읽게 된 건 네 고모부 책상 앞을 지나다가 이 책이 놓여있기에 무심코 집어들었던 것이 인연이다. 표지에 내가 좋아하는 고우의 낡은 구두와 아기를 재우는 여인, 아래에 있었던 고우의 침실과 별이 빛나는 밤해가 펼쳐져 있었거든. 나는 책을 들고 내 방으로 돌아와 읽기 시작했다. 큰 기대는 없었어. 그동안 고우에 관한 책들을 수없이 읽어왔으니까. 그런데도 저녁 약속이 있어 외출해서도 줄곧 읽다가 접어두고 나온 책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지. 어서 집에 돌아갔으면 싶었단다. 돌아와 읽다가 잠들었는데 새벽에 깨어나 마지막 장까지 읽었다. 그리고 맨 먼저 내게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 며칠 전에 명랑해 보이다가도 순간순간 어두워지곤 했던 네 얼굴이 떠올라 그랬겠지. 회화를 전공하겠다는 네가 막막해 보여 사실 나는 네가 디자인이나 응용미술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어떨까 했단다. H를 만나게 해준 의도도 거기 있었어. 내가 뭐라 말하면 잔소리 같을 테니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H에게 들으면 실감이 나겠지 하고 생각했어. 그래서 미래 H에게 네가 꼭 회화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기 쉬운 디자인 쪽으로 생각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말해달라고 부탁까지 해두었단다. 그런데 너는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좋다고 분명히 말했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줄곧 그림을 그리면서 살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했지.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날 네가 예뻐 보였던 그리고 부러웠던 이유가 그 말에 있었다. 네 입에서 무엇을 하며 살면 행복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너를 수정해야 했어. 너를 어리게만 봤던 게 미안하다. 비록 첫 번의 실패에 재수를 하지만 너만 할 때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기도 쉽지 않은 일이란다. 그래서 부럽기도 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네 앞날이 말이다. 선아, 하느님의 구두는
고우의 인생과 작품이 고통으로부터 출발해 고통이 이루어낸 것이라는 기존의 평가를 수렴하면서도 거기에 고우가 하느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전파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쓴 글이다. 고우는 하느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했지. 그 관점으로 본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전파했다는 의견에 나도 동감이다. 고우를 사랑한 저자는 수년 동안 고우가 남긴 기록과 그림을 찾아다녔다. 그의 노고로 이루어진 글은 읽는 이에게 공감의 기쁨을 준다. 살아있는 동안 고통받고 살다가 결국 자기 길을 자르고 광신자처럼 생을 마감한 불운한 화가라는 게 고우에 대한 인생일기다. 그러나 이 책을 보면 고우가 얼마나 삶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자기 철학이 얼마나 뚜렷한 인간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 그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얼마나 극진하게 자기 마음을 베풀려고 했는지도 알 수 있지. 그의 고통이 오히려 읽는 이를 위로하는 전이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 예전에 이미 읽은 것인데도 새삼 고우가 남긴 수많은 편지에서 인용한 글들을 읽다가 나는 잠깐씩 눈가가 더워지기까지 했다. 고우가 언제적 사람이니? 그런데도 그의 모든 말들은 조금도 낡은 말이 아니었다. 그는 그야말로 다시금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가오더구나. 아마도 그래서 읽기 시작하고 한시도 손에서 뗄 수 없었나 보다. 그리고 혼자서 고독하게 다시 입시 공부를 하고 있을 너에게 이 책을 읽히고 싶었나 보다. 선아, 고우의 친구가 고우에게 삶의 신조가 무엇이냐 묻는다. 친구의 질문에 고우의 답변이 이와 같았단다. 침묵하고 싶지만 꼭 말해야 한다면 이런 걸세.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산다는 것, 곧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 불꽃처럼 일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하게, 쓸모있게 무언가에 도움이 되는 것. 예컨대 불을 피우거나 아이에게 빵 한 조각과 버터를 주거나 고통받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는 것이라네. 선아, 인생에서 1년은 아주 짧단다. 아림들이 나무를 생각해봐. 1년은 그 큰 나무의 가지 하나일 뿐이야. 공부하다가 지겨우면 노트에다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적어봐. 스케치북의 일기처럼 네 앞에 있는 것들을 스케치해봐. 그리고 때때로 이 책을 몇 페이지씩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일 거야. 아마 나처럼 아껴 읽지 못하고 한 번에 쭉 읽고 말 거야. 그림을 그리며 살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지. 힘이 들면 고우의 삶에서 우러나온 말들에 의지해보렴. 네가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네가 고통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한 것들은 저절로 너의 행복을 넘어서 타인에게도 선하고 쓸모있는 것이 될 거야. 그걸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미래에 네가 그리는 그림이 너의 행복을 넘어서 타인에게도 선하게 쓸모있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그럼 안녕. 예,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음악을 트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 첫 번째 파트는 그냥 제 목소리 읽는 그대로 들어갔는데 잠깐 이제 음악을 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오르세 미술관에서 봤던 그 별이 빛나는 밤에랑 어, 그 자화상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살면서 되게 많은 그림들을 실제로 봤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막 보자마자 눈물이 날 것 같고 그 앞을 떠나기가 싫더라고요. 계속 맴돌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형태로서 거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자화상이 아니더라도 고의 모든 그림이 그냥 고같이 보여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 많은 게 남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고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어, 그 자신의 그 따뜻한 면모를 알아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었던 작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고우를 너무 좋아하고 한국에서 열렸던 고우 전시회는 대부분 갔거든요. 그래서 꼭 그림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좋아하고 행복한 분야를 할 때 고우 같은 마인드, 어떤 조금 큰 가치관, 따뜻함, 그 모든 걸 사랑이라는 단어로 저는 포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삶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일을 할 때 조금씩 지치실 때라면 고우가 그 태호와 보낸 그 주고받은 편지를 읽으셔도 좋고 고우와 관련된 책들을 읽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음. 이렇게 첫 번째 파트가 끝났고요. 두 번째 파트 바로 읽어 드릴게요. 너 강냉이지. 맛있는 빵집이란 연재를 시작한 시 선배의 초등학교 동창생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들었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35년인가 되었대. 그때는 초등학교를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 했겠지. 시선배는 저 남쪽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곳을 떠났다고 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을 테지. 그렇게 35년이 흘러간 거지. 책을 읽다가 어떤 문장 속에서 세월이란 글자를 만나면 가만 들여다보게 돼. 사람 이름을 부를 때처럼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민철이는 꼭 민철이처럼 생겼고, 복희는 꼭 복희처럼 생겼고, 훈이는 훈이처럼, 은희는 또 꼭 은희처럼 생겼잖아. 사람뿐 아니라 어떤 단어도 그래. 달은 꼭 달처럼, 물은 꼭 물처럼, 나무는 나무처럼 생겼잖아. 세월도 그런 것 같아. 뭐라 뜻을 설명할 것도 없이 꼭 세월같이 생겼지 않아? 웃으라고 하는 얘긴데 안 웃네. 시선배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3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날 사인회장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대. 아, 시선배는 만화가야? 나? 나도 만화를 그려. 시선배와 같이 사인회를 할 만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시선배보다 15살이 적지. 그러니까 내가 시선배 나이가 되었을 때 누군가 지금 내가 시선배를 생각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얘기야. 누가 물어봤냐고? 그러게. 아무도 묻지 않는군. 물어보거나 말거나 이것 한 거지는 말하고 싶어. 내가 지금 나보다 15살이나 많은 C 선배를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선배라고 부르는 것처럼 훗날 나도 세월이 흐를 환갑이 지나도 말야. 선생님보다는 선배로 불리고 싶어. C 선배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선생님이라 부르자 C 선배는 거의 화를 내다시피 했어. 자신의 동료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면 끝이라고 생각한대. 창작자의 세계에 선생님이란 없다더군. 동료로부터 선생님이라 불리는 것은 그러니까 시체 취급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처음 보는 까마득한 후배인 나를 동등하게 동료로 대하는 것에 친밀함을 느꼈고 선생님으로 불리는 걸 원치 않는 그의 면에는 솔직히 좀 놀랐어. 저거였군 싶더라고. 시 선배에게는 그 어떤 젊은 만화가보다 더한 긴장감과 새로운 것이 발견되거든. 이야기가 자꾸 엇나가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3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초등학교 동창생을 사인회장에서 대면하면 어떨 것 같아?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아직 20년도 안 된 사람이라 35년이 흐른 후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나는 동창생을 못 알아봐. 그날 찌 선배가 막 사인을 끝내고 책을 건네주려는데 누군가 나 모르겠냐? 묻더래. 단순히 독자라고만 여겼다가 그렇게 묻는 사람의 눈과 마주친 순간 바로 시 선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너 강냉이지? 하는 말이 튀어나오더라는군. 그러곤 동시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옛날 시골 마을의 교실 풍경으로 돌아갔대. 시 선배에게 들은 사연이 이랬어.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신 시 선배의 어머니는 시 선배의 도시락을 아주 정성스럽게 싸주시는 분이었대. 워낙 음식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었다고 해.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어린 시절의 시 선배는 몸이 많이 약했다고 하네. 그러니까 시 선배의 어머니가 더더욱 선배의 도시락 반찬에 신경을 썼겠지. 그 시골 마을에서 강냉이 혹은 깡냉이로 불렸던 옥수수빵이 학교에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급식빵으로 배급되던 때였어. 사인회장에서 온 그 동창생이 급식빵을 타오는 당번이었다고 해. 그는 점심시간이면 손잡이가 달린 양동이를 들고 교무실로 가서 강냉이빵을 타오곤 했대. 그 빵을 급식으로 받는 아이들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고 하나하나 나눠주고 나면 한두 개쯤 남곤 했다는 것. 사인회장에 온 그 동창생은 급식빵이 2개가 남으면 그 자리에서 1개를 얼른 먹어치우고 나머지 1개를 가지고 책상 위로 올라가 이거 도시락하고 바꿔 먹을 사람 하고 소리를 쳤대. 도시락 정도는 싸울 형편이 되어 강냉이빵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서로 그 빵과 도시락을 바꾸려고 줄을 섰다네. 시선배도 그중 한 사람이었대. 그 강냉이빵을 먹는 아이들이 항상 너무 부러웠다는군. 그만큼 맛이 있었대. 설마 급식으로 나오는 강냉이빵이 도시락과 바꿔 먹을 정도로 맛이 있었겠어. 빵 자체가 귀한 때라 급식빵이 오히려 특식으로 느껴졌던 거겠지. 하여간 강냉이빵은 1개고 그것과 바꿔 먹으려는 도시락을 가진 아이들은 줄을 섰기 때문에 강냉이빵을 들고 있던 그 동창생은 유유히 도시락을 점검하며 그중 1개를 택해 바꿔 먹곤 했다는 거야. 그때 그 동창생에게 선택되는 도시락이 거의 시선배의 도시락이었대. 시선배의 도시락 반찬들이 시골 마을에선 보기 드물 정도로 유별났던 덕분이었겠지. 시선배의 어머니가 몸이 약한 시선배를 위해 정성껏 싼 도시락은 그 동창생이 먹는 날이 많았고 시선배는 또 강냉이빵을 맛있게 먹곤 했대. 그때의 기억이 한순간 동창생의 이름을 너 강냉이지 로 바꿔놓은 거지. 정말 이름은 끝내 생각나지 않았다고 해. 동창생도 맞아 나 강냉이야 라고 응수해서 사인회장이 한순간 웃음바다가 되었대. 그 동창생은 이 도시의 맛있는 빵집 주인이 되었다고 해. 빵집 이름 자체가 맛있는 빵집이래.
시 선배의 동창생이 운영하는 그 맛있는 빵집에서 가장 자신 있고 맛있게 만드는 건 강냉이 빵이라고 하더군. 지난 12월에 시 선배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나갔다고 해. 그날 너 강냉이지는 강냉이 빵을 가득 만들어 와서 그 자리에 모인 동창들이 갖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갈 수 있게 했다는구. 시 선배는 맛있는 빵집이란 제목의 연주를 시작했어. 빵집에 모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기 위해 지금은 그 동창생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는 모양이더라고. 사람은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야. 순간순간 잘 살아야 되는 이유지. 시 선배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서늘했어. 살아오는 동안 어느 세월의 갈피에서 헤어진 사람을 어디선가 마주쳐 이름도 잊어버린 채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때 말이야. 나는 무엇으로 불릴까? 그리고 너는. 저는 이 챕터가 좋았던 이유가 이 중간에 그 C 선배의 그 성격, 선생님이라 불리고 싶지 않고 선배로 불리고 싶어 하는 그런 면들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저도 저보다 한 10살 어린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라고 하고 의견을 되게 들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이런 유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나이가 많다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마치 내 이야기가 정답인 것처럼 돼버려서 사람들한테 약간 언어적, 권위적 폭력을 휘두를 때가 있어요. 전 그게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의 발전에서도 되게 나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내가 늘 어떤 그런 권위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사고에 갇혀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때문에 늘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늘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면이 드러나는 파트가 되게 좋았고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아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야. 순간순간 잘 살아야 되는 이유지. 살아오는 동안 어느 세월의 갈피에서 헤어진 사람을 어디선가 마주쳐 이름도 잊어버린 채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때 말이야. 나는 무엇으로 불릴까? 그리고 너는.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시간이 지나고 되게 잊었었던 친구 혹은 뭐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멀어졌던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아, 이 사람 되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 라는 존재로 기억되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아서 이 챕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챕터를 골랐고요. 자, 세 번째 챕터 읽어드릴게요. 안 주면 가나봐라. 극한다고 주나봐라. 나는 K가 말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K는 시를 20년쯤 썼고 나 또한 소설을 23년을 썼기에 우리는 서로 모를 수가 없는 사이였지. K는 시인이기도 했고 해직 교사이기도 했고 복직 교사이기도 했어. 나는 K와 큰 교분이 없었지만 K가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정의롭게 살아오려고 애쓴 사람이라는 것은 알아. 인생을 살아오며 크게 넘어져 보고 다시 일어나 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단한 인상을 K는 지니고 있어.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은 두 분류로 갈리잖아. 상처를 견디고 난 뒤 사람에 대해 더욱 희망을 갖는 쪽과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체념하며 냉소적으로 변하는 사람. K는 전자 같다. 인간에 대한 호의와 선량함에 대한 기대 같은 걸 버리지 않는 사람만이 지니는 독특한 분위기가 K에겐 있지. 그래서 나도 K와 큰 교분은 없어도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 K를 향해 스스럼 없이 인사도 하고 미소도 짓고 그랬던 것 같다. 게다가 나의 지인이 K를 참 좋아했어. 그는 K가 없는 자리에서도 자주 K형 K형 그랬어. 신의에 관한 예를 들 때 꼭 K가 등장했지. K형이 말하기를 혹은 K형이 그러는데 하면서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도 K가 꽤 중요하게 여겨졌지.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믿는 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그도 믿을 만한 사람이겠지 싶은 거. K가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몇 해 전 한 겨울에 인사동 거리에서 우연히 K와 마주쳤을 때의 인상일 때문일 거야. 그때 우리는 겨울 한낮에 우연히 만나서 서로 깜짝 놀라며 마치 무슨 잘못을 하고 있다가 들킨 사람들처럼 의젓함을 잃고 허둥지둥 안녕하세요 한 다음 서로 눈을 보지도 못하고서 그럼 하고선 헤어졌거든. 안녕하세요 하는 말도 내가 했어. 나라고 아무한테나 인사하는 사람 아니야. 수다쟁이는 더구나 아니고. 나도 웬만큼 낯도 가리고 말이 없는 축이거든. 그런 나도 하는 안녕하세요를 K가 안 하더라. 건너편 가로수만 멀거니 보더라니까. K가 말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굳힌 건 지난 여름 일 때문이기도 할 거야. 지난 여름에 프랑스의 한 출판사 사장이 서울에 왔어. 한국의 출판사에서 작가 몇 사람과 식사 자리를 만들었지. K도 나도 프랑스의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낸 인연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
아참, 케이는 시인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한 번 펼치면 책을 덮지 못할 만큼 재밌는 동화를 써서 프랑스에서 상까지 받은 인물이기도 해. 상 이름이 근사한데 잊어버렸어. 달아, 너도 언제 한번 읽어봐. 진짜 재밌단다. 케이가 내 맞은편에 앉았는데 눈이 서글서글하다는 걸 그때 알았네. 어느 원로 시인이 케이의 얼굴을 두고 그랬대. 웃고 있어도 웃는 것 같고 울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것 같다고. 어떤 얼굴인지 짐작이 가니? 하이탈 같다는 말 아닐까? 우는지 웃는지 알 수 없는 얼굴을 가진 케이는 그날 내 맞은편에서 말없이 밥만 먹었지. 재밌는 건 그 말없이 밥만 먹고 있는 케이를 프랑스에서 온 출판사 사장이 참 좋아하더라는 거야. 왜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도 표정 보면 알잖아. 프랑스에서 온 출판사 사장의 얼굴은 케이에 대한 호의로 환했어.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자꾸 말을 붙이는 쪽도 그쪽이었고. 하여튼 난 그날도 케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 거의 말을 안 했을 뿐 아니라 어쩌다 하는 말도 소리가 작아서 나한테까지는 들리지도 않았어. 그러다가 며칠 전에 케이가 섞인 일행과 중국을 다녀왔어. 한국과 중국이 수교 15주년이라고 한중 작가들이 만나서 근대와 나라는 제목으로 발제도 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 그런 북경에서의 어느 날 밤이었어. 호텔 로비에서 밤늦게 청두 맥주로 마시고 있었어. 낮의 피로로 인해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지. 어느 순간 K가 입을 열었어. 옛날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과부가 살고 있는 집에 스님이 시주로 왔대. 과부는 처음에 내다보지도 않았대. 그러려니 했는데 스님은 꼼짝 않고 계속 연불을 외웠대. 그래도 시주를 하지 않으니 목탁을 두들기는 스님의 연불 소리가 안 주면 가나봐라로 바뀌었대. 스님의 바뀐 연불을 방 안에서 가만 듣고 있던 어여쁜 가무가 치마를 야무지게 여미더니 극한다고 주나봐라 똑같은 어조로 맞불을 놨다는군. 그것만으로 웃겨서 잠시 우리 일행의 허리를 잡고 웃어 젖히는데 K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 K가 몽골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대. 우기였는데 푸르른 초원의 장꽃들이 수두룩 피어나서 눈이 실 정도로 이뻤대. 초원에 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던 그들이 그저 심심해서 6명씩 편을 갈라 앉았다는군. 그러니까 일행이 12이었나 봐. 6명씩 편을 가른 그들이 나무 막대기로 술병을 목탁 삼아 두드리며 운을 맞춰. 한편은 안 주면 가나봐라를, 다른 한편은 극한다고 주나봐라를 계속 낮은 음으로 읽게 되었는데 재미로 시작한 일에 나중엔 스스로를 도취되어 점점 연불소리로 장중해졌대. 한 외국인 여자가 그들 곁을 지나다가 비명인지 감탄인지 모를 소리를 꽥 지르더래. 시끄러워 그러나 싶어 미안한 마음에 소리를 멈췄더니 외국인 여자가 뭐에 홀린 듯한 얼굴로 제발 계속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는군. 원더풀 원더풀 해가면서. 그래서 초원에서의 안 주면 가나바라와 극한다고 주나바라는 계속해서 멀리 퍼지고 퍼졌대. 멈출 수가 없었대.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하나둘 그들 주위를 애썼다가 나중에 겹으로 둘러앉아 숙연히 그들의 소리를 들었대. 어쩌다가 안 주면 가나바라가 멈추면 앙코르를 외쳐대서 다시 극한다고 주나바라를 이어나가야 했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끝없이 반복했다는군. 그 사이에 초원의 풀꽃들이 입을 다물고 먼 길을 떠났던 말들이 돌아오고 해가 저물고 초원에 살던 몽골 소녀는 밥 먹으러 집으로 불려 들어가고 달이 떠오르고 있었대. 그들은 둘러싼 외국인 관광객들은 마치 동양의 신비하고 장중한 음악을 듣고 있는 구도자의 얼굴로 흩어질 생각도 안 하고 그들의 공연을 경청했다는 거야. 그 바람에 그들도 깜빡 안 주면 가나바라와 극한다고 주나바라가 정말 대단한 불경이나 되는 줄 착각을 하고 다리 지평선 쪽에서 얼굴을 쑥 내밀도록 드넓은 초원에서 계속 외우고 있었다는군. 네, 이런 해프닝이 담겨진 얘긴데요. 제가 여기서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일단 첫 팟 부분에 나와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은 두 분류로 갈리잖아. 상처를 견디고 난 뒤 사람에 대해 더욱 희망을 갖는 쪽과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체념하며 냉소적으로 변하는 사람. K는 전자 같아. 인간에 대한 호의와 선량함에 대한 기대 같은 걸 버리지 않는 사람만이 지니는 독특한 분위기가 K에겐 있지. 그래서 나도 K와 큰 교분은 없어도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땐 K를 향해 스스럼 없이 인사도 하고 미소도 짓고 그랬던 것 같아. 이 파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살면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한때는 되게 비극적으로 변할 때도 있고 한때는 되게 긍정적으로 변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래 그래도 아직 인간은 희망적이야. 희망을 잃지 말자를 계속 되새겨요. 물론 그러다가도 상처받으면 또 염세적으로 변하고 냉소적으로 변하지만 결국엔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해프닝이 이제 이 말 같지도 않은 안 주면 가나바라와 극한다고 주나바라를 서양인들 귀에는 불경으로 들은 거잖아요. 이 되돌아가는 불경처럼 들은 거죠. 뭔가 이게 그 돌림 노래가 약간 그런 느낌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언어가 아니다. 어떤 행위와 어떤 처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시작한 것도 진심으로 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도 그걸 진심으로 느끼게 되고 느끼는 사람도 진심으로 느끼게 되는구나. 가 이 해프닝 이야기에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되게 약간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되게 가볍고 스토리텔링적인 이야기가 이 책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약간 피식피식하면서 볼 수도 있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볼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 싶은 분은 시간을 내셔서 저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0번째 신경 쓰고 짧은 소설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제 마무리했고요. 다음번에는 또다시 이제 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는 책 읽는 배우, 시 쓰는 배우 조종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